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목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도 이 봄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한낮에 13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하지만 또 이제 비가 내리다 말다를 반복하겠네요. 주말인 모레까지 이 비가 계속해서 좀 반복되겠고요. 이 주말에도 중국에 비나 눈이 오겠고 또 비가 그친 뒤에 좀 많이 쌀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말 그대로 꽃샘추위가 예정되고 있네요. 정말 봄이 우리 앞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대선 이후에 이제 각 정당별로 지방선거 전 준비 이제 한창인데요. 자,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각 정당별 이 선거 준비 대책 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도당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요, 이 국민의힘의 유상범 강원도당 위원장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 우산동 상시대길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었다고 하죠. 홍보 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그 소식 준비했고요. 또 균형기 소음으로 인한 횡성 국민들의 건강 영향 실태 조사가 추진된다고 합니다. 그 내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3월 17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 결손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해 전국 학예 사교육비 지출액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강원 지역 전체 학생들의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26만 6천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원주시가 포화 상태에 달한 재활용 폐기물 선별장을 증설해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2014년에 지상 2층 총 면적 2,300여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된 생활자원 회수센터는 하루 평균 35톤의 재활용품을 선별할 수 있지만 실제 반입 물량이 40여 톤에 달해 그동안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횡성군은 2023년까지 3년 동안 도비와 군비 등 25억여 원을 투입해 공항 주변에 먹을거리 단지 일원의 주차장 확충, 지역 소득 사업 등을 진행 중입니다. 횡성군은 이달 중으로 편입 토지와 지작물 보상을 마치고 다음 달에 주차장과 공원 공사를 착공해 5월에는 보행 친화 공간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제20대 대통령 선거 지난주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전국 동시지방선거 7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대선이 끝나자마자 치러지는 6.1 지방선거 또 여야 간의 치열한 이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각 정당별 준비 작업이 한창일 것 같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 각 정당별 상황 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유상범 강원도당 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 인사드립니다. 예. 이 의원님께서 선거운동하실 때, 본인 선거운동하실 때 그때 뵙고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먼저 그 도당 위원장으로서 네. 지난 또 대선에 또 많은 역할을 하셨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네.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박빙이었습니다만은 강원도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큰 격차로 어느 정도 그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영남권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가장 큰 득표율 차를 이뤄냈습니다. 예, 그렇죠. 이 도당 내부에서 굉장히 좀 분위기가 고무적일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번에 강원도당에서는 이번 그 대선에서 그 18개 시군에서 다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거둔 것을 보고 네. 이 여세로 지방선거까지 전석 승리를 한번 해보자라는 네. 그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전석 승리라고 하면 뭐 지자체장과 뭐 도의원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너무 자신만만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만큼 분위기가 좀 상승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렇게 그 목표를 크게 잡으셨으면 또 준비도 이제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공천 과정도 사실 이제 앞으로 이제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겠고요. 네네. 현재 지방선거 준비는 도당 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음 주에 중앙당에서 네. 공관위 구성을 마치면서 이제 각 공천 지침을 각 지방당에 내려주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 지침에 따라서 네. 이제 공천을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지방선거에 그 후보들 공천자들이 네. 좀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이 공천 지침이 어느 정도 뭐 예상되는 내용은 없습니까? 공천 지침은 기본적으로 당원 장교에 따른 공천을 네.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 나요. 그래서 다수의 후보자가 있다면은 예. 원칙적으로 경선을 통해서 당사자들이 승복을 이뤄내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되, 예. 그 다음에 가장 우선시되는 당선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라면은 전략 공천도 가능한 이런 형태로 이제 공천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공천관리위원회 각 시도당별로 좀 어떻게 좀 만들어질지 이 기준을 벌써 이제 보냈어요. 보면은 25일까지 20인 이내로 여성이 50% 이상, 청년이 10%, 또 외부 인사가 30% 이상. 굉장히 이런 그 위원들의 인적 구성을 보면은 또 방향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뭐 이렇게 국민의힘도 좀 이렇게 지침이 내려지는 겁니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침이 내려올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예. 인위적인 인적 구성의 배분이라는 것이 결코 공관위 구성에 또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중앙당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중앙당에서도 공관위 구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투명성을 높이고 특정 공관위원들이 어떤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성을 가지게 한다는 그런 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 점을 이준석 당 대표님께서도 이제 강조를 하신 바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 객관성과 투명성이라는 측면에서 아마 공관위원도 구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찌되었던 간에 앞으로 이제 한 달 정도는 이 공천 관리에 이제 매진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그 뒤에 이제 또 예. 사실은 이제 인수위원으로 이제 이번에 신정부에 참여를 하게 돼서 네. 현실적으로 인수위원의 업무와 공관위원장의 업무를 동시에 진행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관위원장은 아마 다른 우리 당협위원장님께 좀 부탁을 드려야 될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요. 네. 그럼 이제 지방선거 일정 관리보다도 지금 인수위원회 좀 활동이 좀 더 매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네. 정무사법 행정분과위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바쁜데 다 가능하십니까? 라고 이제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언제든지 교통정리를 할 계획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두 업무를 동시에 할 수 있을 정도로 업무가 간단하지 않고 또 그렇죠. 업무의 강도가 높아서 일단 인수위원으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정부 출범을 위한 주춧돌을 놓는 점이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당위원장으로서 사실은 공천관리위원 공천을 제대로 수행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본의 아니게 일이 이렇게 중첩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다른 분이 공천관리위원회 어떤 키를 이제 쥐게 될 것 같다라는 말씀하시는데, 네. 교통정리가 돼 있습니까? 네, 어느 정도는 돼 있습니다. 어느 분이 하시는 겁니까? 예, 조만간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또 좀 곤란스럽고, 그래서 또 후보자들 또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일단 곧 정리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공천관리와 함께 이제 본선의 어떤 승부를 어느 정도 더 유리한 또 구도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도 이제 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또 공약을 이제 개발해야 될 텐데, 아무래도 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 당선인이 또 강원도 관련해서 제시했던 공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방선거 어떻게 또 접목할 것인가, 이게 또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 싶은데, 인수위원회 또 들어가시게 됩니다만은 이 부분들이 좀 고민 사항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후보의 강원도 공약 7개는
사실은 저희 강원도당 위원장을 하면서 강원 미래연구원을 발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강원도의 중요 공약을 발굴을 해서 중앙당에 올렸고 네. 그 부분이 상당수 반영이 된 공약입니다. 네. 즉 상향식으로 대선의 공약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선자의 공약을 각 지역별로 잘 흡수해서 공약으로서 내세운다면은 아마 대선의 공약과 지선의 공약이 일관성을 갖게 되고 이거는 각 주민들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지선에도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그 인수위원회 구성을 보면요. 좀 네. 특이한 점이 지역균형 발전 특별위원회 TF를 이제 출범시켰어요. 예. 이게 어떤 지역의 어떤 발전과 맞물려서 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또 이제 단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네, 그렇습니다. 여기 좀 어떤 의미라고 이제 봐도 될까요? 당선자께서는 처음부터 이제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 정부에 대폭 이양을 해서 지역별로 산업 발전을 주도하자 하는 것이 기본 기조입니다. 네. 그 기조 하에 지역 균형 발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온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균형 발전위원회는 아마 17개 시도 공무원들이 대거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당선자의 각 지역별 공약 중에서 자치도에서 시도에서 구현할 중요 공약을 다시 선정을 해서 협의를 한다면은 대선 공약과 지방의 대선 공약을 각 지역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방선거 일정과 맞물려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겠지만 지역 공약이긴 한데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결국 대선 공약이 지역 공약으로 체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지역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예. 네, 아마 그렇게 각 17개 시도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내일은 허영 민주당 도당위원장과 또 인터뷰를 합니다만은 우리 위원장님이 아까 이제 이야기하신 이 전석 석권을 목표로 한다. 의견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영남권을 제외하고 강원도에서 한 54% 이상의 전 시도 득표를 얻었고 특히 이제 어려웠던 춘천과 원주에서도 저희가 50% 이상의 득표를 했습니다. 물론 조금 큰 목표를 이제 제가 내세웠습니다만 대선이 끝나고 이제 5월 10일 날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그럼 한 20일 있다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데 저희들이 낮은 자세로 또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공천 과정에서의 객관성과 투명성 그리고 변화된 공천의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주민들의 마음을 저희들이 계속 받아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스리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좋은 분위기 또 어떻게 또 지방선거까지 연결될지는 앞으로 또 이제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네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인수위원회 또 들어가셨으니까요. 정무사법 행정분과 아무래도 검찰 개혁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또 이제 범죄 예방 대책 이런 부분들의 중점적으로 이제 앞으로 업무를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공약 부분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강조된 부분에 대해서 새 정부에서 국민들을 위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아마 새로운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이 대선전에서도 이제 상대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은 이 검찰공화국으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비판했었고요. 우리 유 의원님께서는 이제 역시 검사 출신입니다만은 이런 국민들의 어떤 이런 일부 시각도 있어요. 이것과 또 지금 말씀하신 어떤 다른 개선책 수정을 또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균형을 잡을지 이 부분도 굉장히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지금 이제 검찰공화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이제 정치적
공격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그 당선자께서 내세우는 공약은 검찰 수사권을 약화시키는 것이 이제 약화시키는 형태로 검찰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그 수사권 일부를 가져가고 또 경찰의 수사권을 넘겨주고 하면서 지금 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피해를 받아도 피해 구제가 굉장히 시간도 늦어지고 이제 과거와 같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고 지금까지 지난 그 대선 전에 계속 보셨습니다만 공수처의 경우에는 사실상 윤석열 후보에 대한 수사만을 일관되게 하면서 정권 호위처라는 비난을 받고 그래서 공수처가 가지고 있던 본래의 권력 견제를 위한 수사권 행사라는 기능을 완전히 포기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또 여러 가지 그 통신 자료 조회를 통해서 사실상 사찰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이 이제 다 국민들에게 드러났습니다. 그다음에 검찰에서도 또 정치적 중립성은 사실상 팽개치고 권력 수사는 막고 그 야당 후보 수사에 대해서는 올인하는 모습들이 보여졌고 경찰은 또 그와 같이 거의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이 보여지고 이래서 뭐 이러한 그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 부분도 문제가 많이 노정돼 있고. 알겠습니다. 예, 문제수 많다라고 이제 보고 계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을 위한 이 수사권 조정이냐 아니면 검찰 공화국으로의 획이냐 여기에서 이제 균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철저하게 저희들은 이제 국민들의 권익 보호와 국민들을 위한 그 수사권의 그 효율적인 정리 또 그 검경 간의 관계 조정 또 공수처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다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지방선거 준비도 잘 하셔야 되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인수위원회에서 또 활동도 앞으로 또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유상범 국민의힘 강원도당 위원장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 우산동 상시대길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전통시장에 준하는 상권으로 인정되면서요. 지금 상권의 부활이 기대된다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죠. 최인혜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 우산동 상시대길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었는데 이 골목형 상점가 어떤 건가요? 네, 전통시장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2,000제곱미터 구역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있으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전에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각종 지원을 받으려면 도소매 점포의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했는데요. 식당이 많은 먹자골목이나 다양한 업종이 많은 지역은 상점가로 인정받기가 어려웠는데 전통시장법 개정으로 우산동 상지대길이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된 겁니다. 원주 우산동 상지대길은 강원도에서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는데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지자체의 시설 개선과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산동 상점 밀집 지역은 2000년까지 원주를 대표하는 대학가 상점으로 번성했지만 상지대 학생 수가 감소하고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터미널이 이전하면서 점점 쇠퇴했습니다. 일방통행로가 되고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상권 운영에 큰 피해가 있었는데요.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앞으로의 상권 회복이 기대됩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국가 공모사업 응모가 가능하고 전통시장, 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이 가능해지는데요. 상지대길 상인들과 건물주들도 힘을 모아 상권 살리기 위해 상지대길 상인회를 조직했습니다. 상지대길 상인회 유인원 회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건물 주인과 상인 점포 60개 논이 3개월간 노력으로 원주시 1호 골목형 상점가 등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상품권 사용 가능과 함께 상지대 학생들이 머물고 참여하는 젊은 층이 운영할 수 있는 상점 운영도 들어와야 되고요. 외지 방문객이 찾아오는 상지대길 상점가로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전에 우산동은 원주시 대학가로 번성했던 상지대 길이었었는데요. 지금은 어려운 상황에서 처해 있지만은
골목형 상가 지정으로 젊고 생동감 넘치는 대학가로 만들고 싶고요. 원주시 시민 여러분이 앞으로 변화된 우산동 상지대길 골목형 상장가를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산동의 변화 좀 기대를 하게 됩니다만은 이 골목형 상점가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점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로 이곳이 전통시장과 동등한 자격을 갖고 각종 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과 홍보 마케팅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이 지워지는데요. 지난 3월 3일 상지대길 문화의 거리에서 상지대길 상인회는 골목형 상점가 축하 행사와 온누리 상품권 사용 홍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이제 전통시장 상품권인 온누리 상품권이 사용 가능해졌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5,000원권, 만원권, 3만원권이 있고요. 이렇게 골목형 상점가는 이제 전통시장과 동등한 자격으로 각종 지원을 받는데요. 이로써 원주시 전통시장 상점가는 9개로 늘었습니다. 이전에는 중앙시장, 자유시장, 남부시장, 북원상가, 도레미시장, 문막시장, 민속풍물시장, 문화의 거리까지 이렇게 8개가 원주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인정이 됐는데요. 9번째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서 앞으로 우산동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은 마을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산동 상지대길에서 오랜 시간 식당을 운영해온 상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주차 시설도 완비가 되고 그러다 보면 학생들도 많이 이용을 할 것 같고요. 일단 뭐 골목형 상가 점가로 지정을 맡으느라고 회장님 여러 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에서 인정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기간이 짧으면 괜찮은데 1, 2년 가다 보니 다 문을 닫고 또 뭐 이제 점포 세줌을 써놓으니까 다니는 사람들이 볼 때도 조금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상점을 허가를 내주셨음에 진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이게 활성화돼서 상지대학교 후문이 잘 되기를 바랄 뿐이죠. 뭐. 예. 자, 우산동 상지대길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 소식 알아봤습니다. 또 이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방문도 이어지길 또 기대해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균형기 소음으로 인한 횡성 구민들의 건강 영향 실태 조사가 추진된다고 합니다. 이 국내에서 균형기 비행장과 인접한 주민들을 상대로 한 실태 조사 좀 이례적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도민일보의 박창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횡성군이 균형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예, 균형기 소음이 그 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행성 주민들이 많은데요. 이 주민들의 건강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실태 조사를 파악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착수한 건데요. 그동안 국내에서는 예를 들면 김포공항과 같은 좀 민항기 공항 주변의 주민의 건강 조사는 좀 여러 차례 좀 실시가 됐는데요. 군용기 비행장과 인접한 주민들을 상대로 한 실태 조사는요. 지난 2009년에 군산에 있는 미군 공군 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건강 조사 이후에 좀 드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군이 최근 발주한 군용기 소음 주민 건강 영향 조사 용역은요. 행성읍과 인접한 원주 8전투 비행단 원주 비행장에서 이착륙하는 비행기와 블랙이글스의 소음 발생에 따른 지역 환경과 주민의 건강 영향 조사를 종합적으로 좀 분석하기 위해서 마련이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좀 네 달 중에 4월 중에 주민 건강 조사를 위한 전문 업체, 즉 용역사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고요. 이번 용역은 내년 3월까지 주민 조사 결과를 담은 용역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용역 내용 중에서 좀 주목할 내용을 보면요, 주민 건강 조사뿐만 아니라 8전투 비행단과 타 지역 유사 비행장과의 좀 비교라든가 소음 피해가 없는 지역 주민과의 건강 상대 비교 분석이 좀 병행될 예정이고요. 외국 공항의 소음 방지 대책 사례도 제시될 것으로 보여서 좀 주목할 만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용역 조사 과정 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예, 이번 용역은 8전투 비행단 군용기 소음으로 좀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건강 조사인 만큼요.
용역사가 선정이 되면은 그 소음 등고선상 70웨클 이상 그 소음 영향 지역과 비영향 지역 실거주자를 좀 성별과 연령별로 배분을 해서요. 건강검진과 설문조사를 병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건강검진은요, 의료진이 좀 투입이 돼서요. 소음 피해 주민들의 좀 특이 질환 여부와 좀 심혈관 관계 이상, 정신 심리 평가들을 할 거고요. 특히나 좀 청력 테스트 이런 건강 자료를 좀 수집하고 분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군소음 지역의 주민 건강 영향 조사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나오면 뭐 상당한 또 파장도 예상됩니다만은 이 지자체 또 지역의 사회단체 이 용역 결과 좀 어떻게 활용할지도 궁금해지는군요. 예, 행성구는 좀 주민 건강 실태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요, 이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 등을 상대로 군용기 소음 주민 피해 지원 대책의 시급성을 적극 알려나간다는 계획인데요. 현행 군용기 소음 보상법에는 그 소음 지역 주민에 대한 현금 보상만 좀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주택이라든가 공공시설의 소음 저감 개조비라든가 농축산물 피해에 대해서도 전혀 보상금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그 현행법의 좀 미흡한 부분을 좀 법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구체적인 자료 토대로다가 좀 사용이 될 것 같고요. 그 현행법상 소음 피해 보상 대상과 기준이 5년 단위로다가 재조사를 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현재 이번 조사 결과 기준으로다가는 보면은 한 95%가량이 한 월 3만 원에 불과한 3종 구역 주민이기 때문에 이 주민들의 등급을 상향하는데 좀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군용기 소음 피해는 뭐 현금 보상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야기했듯이 이런 여러 가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권도 이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또 학습권 침해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이겠고요. 이런 그 조사 결과가 다 선행되어야 또 보상과 또 현실적인 대책 마련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민일보의 박창현 기자였고요. 자, 3월 17일 목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조원재, 구성의 문수위원이었고요.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